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관계 혹은 미국이나 일본 사이에서 어떤 관계의 우위를 살필 일이 없었습니다만 외교가에서는 공공연하게 한국과 일본이 관여된 각종 사안에서 일본은 방해 공작을 해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미국이 직접 나설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외교적 정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본은 여러 차례 개입했었고 그런 것이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수출 규제로 작년 7월에 전격 실시된 반도체 주요 물자의 수출 규제가 일어나자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엄청난 타격을 예상하여 일본에 즉각 중지하라는 강력 주장을 했지만 일본은 이미 수출 규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한국과 관계가 끊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로 초강력 규제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드디어 미국이 개입하는 국면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한국은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을 비롯해서 관련 인사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 직접 날아갔고 그곳에서 미 상하의원들을 만나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와 적극적인 중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으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을 맞는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미국이 완전히 알고 있고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25일 미 의회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부당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미 의원들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는 방미단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양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한국뿐이고 일본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고사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고 봤을 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일본 주요 물자를 대체한 데다가 일본 업체들도 생산 공장 자체를 한국으로 옮기는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당시엔 국가의 제1산업이 괴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가 감돌았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외로 한국의 다양한 설득에 대해서 심드렁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것이죠. 이력에서는 과거 1907년에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당시의 한국의 절박함과 비슷하다고도 전했습니다. 당시 고종은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려고 도움을 청했고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를 찾아갔지만 지원을 거부당하고 약소국의 서름을 겪었습니다. 무려 1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물론 당시보다 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과 국방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교의 뒷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되고 있었고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한국은 반드시 먼저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힘의 논리를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일본은 미국에 찾아가는 한국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상케이는 당시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상케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일본을 비판하며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하게 할 생각이면 오해가 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를 요구하려면 수출관리 체계를 먼저 개선하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미국의 도움을 청하는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미국과 밀실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며 미국의 힘을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의 G7 관련 보도를 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이 G7에 추가 진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반응을 묻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G7은 참여국이 모여 회의를 통해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입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신들이야말로 미국에 매달려서 반대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또한 최근 WTO에 입후보한 한국의 후보에 대해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하며 미국에 또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WTO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지지를 선명히 했다며 일제히 한국이 WTO 총장 후보를 낸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WTO에서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미국이 반대한다며 미국을 적극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일본의 조치가 안보를 고려하고 있는 한 이 문제에 WTO에 의한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일본 측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무역 제한이다며 1심에 해당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 패널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군사 전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설치에 반대했는데 미국은 일본 편이라는 것입니다. WTO 규정은 관세무역 일반협정 가트 21조 안전보장에 관련 수출관리가 예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출 규제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해결했으니 수출 규제를 풀라고 도쿄에서 관련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수출 규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막무가내식으로 사실상 한국의 제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냥 수출 규제를 아무 이유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니 한국은 WTO 패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WTO와는 다른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WTO 사무총장 또는 제3국에 의한 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패널 설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미국의 입장을 갑자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WTO에 패널이 설치되면 WTO에 한국발 소송에서 패할 게 분명하니까 미국에 대신 힘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같이 일본의 호의적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국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출 규제 관련해서 거의 중재를 하지 않던 미국인데 반대로 한국이 WTO 수출 규제 제소를 하려고 하자 일본은 이를 막으려고 미국 카드를 꺼내드는 셈인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급하게 미국까지 동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패널은 전체 회원국 지역이 반대하지 않으면 설치되기 때문에 한국이 제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설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일본은 이번 WTO 제소가 결국에는 패배로 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주요 무대에서 미국까지 동원하여 발목을 잡던 일본의 활동에 대해서 미국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 입장이 누그러졌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번 볼턴 회고록의 폭로로 인해서 미일 사이의 외교 관련 베일이 벗겨지면서 한국이 눈치를 채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볼턴 회고록을 보면서 극찬의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 편이라는 것으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쓴 회고록이 드물다며 특히 볼턴이 일본의 신뢰와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턴은 578페이지 회고록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이 153회, 아베 신조 총리가 157번 있다며 고맙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일본에 대해서 대부분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일본 반응을 봐서는 확실히 볼턴은 일본 편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남북미 당사자들의 입장이 아닌 일본 편에서 생각했다는 점에 볼턴에 대해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되려 이러한 점은 한국 입장에서 미일 외교의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게 된 계기입니다. 동맹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미국이 이러한 치부가 폭로된 것은 앞으로 행보에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더욱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거나 중간자적 입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막대한 군수물자를 수입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동맹국으로 그 중요성은 일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국격이 올라가서 이제는 말 그대로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라인에 포함하자는 판단이 미국 내부에서도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전화를 해서 G11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참모들과 한 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장 재선 문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든 트럼프는 중국 대리기와 코로나 극복의 메시지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G7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 한일 관계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었고 곧바로 한국에 G7 합류를 요청하게 이른 것입니다. 유럽이나 영국, 호주 역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환영했습니다. 미국도 과거와는 달리 한국과 다양한 국면에서 협력할 일들이 많아지며 한일 관계의 개입이 부담스러워지니까 한국에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일본을 개의치 않고 진행하는 일이 잦아지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G7 한국 입성 이야기 자체가 큰 충격이 되어 오바마 시절 같은 미일 관계가 아님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일본 매체에 보도하는 정반대로 한국이 WTO를 활용해 수출 규제에 대해 제소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힙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한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한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들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활용하고 무역 문제나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 데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있다하며 나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는 양측이 대화를 유지하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이 논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분명 일부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 WTO 제소를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들보다 영향력이 강한 국무부 차관보는 WTO 제소를 활용하는 걸 지지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걸 봤을 때 미국은 한일 문제에서 미국이 빠져나가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기대 이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자면 일본은 미국 최대 국채 보유국인데다가 미국의 자잘한 요청을 더욱 잘 들어주는 국가이며 지금까지 뿌려놓은 각종 로비가 있기에 단번에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일본의 배후 공작은 예전처럼 강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을 공격하면 수출 규제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과 크게 차이나며 재선에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무리수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다방면으로 나타나며 한국에도 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참여를 독려했는데 많은 언론들은 이것이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기도 하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다시 양자택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전세계 주요 11개국에 포함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코로나로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벌여놓으려고 하는 G7 판의 초대는 어딘가 꺼림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한국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G7 저지를 위해 한국을 방해놓는 모습까지 보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대에 대해 복잡한 마음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를 선고용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한국에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무리가 되든 말든 일단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미국 학생 비자를 건드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물론 코로나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미국에는 한국 유학생이 매우 많은데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미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강제 추방 카드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는 겁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있어야만 미국의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의 코로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학기부터는 무조건 학교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KID의 한 유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이라는 닉네임의 한 회원은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불안한 유학 생활을 해왔는데 비자마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학생 생활이 서럽기만 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을 학기 수업을 앞두고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한 유학생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일방적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에 체류 중인 다른 유학생은 짐도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다 싸서 돌아가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유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UCLA의 한 유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대선 여론을 만회하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대선 캠프에 공공연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학생이 타겟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유학생이 가장 많은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전개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조차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가져가는 스파이가 섞여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현재 미국은 반중 감정이 역사상 가장 높아져 있으니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했을 것이란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학교는 반드시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학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대학들의 재정상 상당 부분을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부활하거나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도입할 것이라는 추측인 셈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의 미국 학교들은 만약 중국 학생을 받지 않는다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미국 대학교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무조건 진행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내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속 페달을 밟아온 반이민 드라이브의 일환이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의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하려는 이중 포석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 아직 가을학기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경우 학생들은 위와 같이 대학들이 방침을 정할 때까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가을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대학 측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국 유학생이 수강이 원천 봉쇄, 이들이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은 이중적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비판에 휩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외국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 학교들을 상대로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는 보여줘야겠고 코로나로 사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모습도 놓칠 수 없으니 동시에 창과 방패를 부딪히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결국에는 외국 유학생들과 대학교에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반이민 조치를 잇따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러한 조치의 연장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페이스북 생중계 대담에서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19 1차 유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국에선 25만 명이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4개 주의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지난 5일 누적 확진자가 각각 20만 명을 돌파했고 애리조나는 6일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목표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1차 유행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단계에서의 재확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방보다는 봉쇄를 통해서 1차 파도를 끝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학교까지도 오픈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현상에 대해 미국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념했다는 뜻으로 해변에는 인파가 모이고 술집이나 집에서 파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개학을 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라고 반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가을에 학교를 열어야만 한다며 수업 재개의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업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그들은 그것이 11월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사람들은 다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수많은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한국에 많은 확진자가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의 확진자는 50명 안팎인데 그 중에 절반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람들로 유학생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자칫 수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한국에 입국하는 혼란이 연출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발로 발생하여 한국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무리수를 남발하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난 사드 배치 때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도 한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트럼프가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놓는다며 미국에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과 같은 좀 더 이성적인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가장 한국에 괜찮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며,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의외로 한국에는 미국의 지지율과는 달리 트럼프의 재선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이 각종 설문조사나 매체 보도와는 달리 막판에 낙선을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지지를 밝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세력이 여전히 미국에 득세하며 그들은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에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에게 쏟아지는 각종 비난 수위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역대급으로 파악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서적을 출판합니다. 그녀는 지금의 도널드는 3살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성장, 학습, 발전할 수 없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반응을 절제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했습니다. 출판사는 메리의 신간을 읽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인간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고 사기를 삶의 한 방식으로 여기는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다며, 대선이 한시라도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고 이는 지난 대선과 다른 점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의 기행은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것은